또 문제는 사망한 아이가 1세 미만인 영아인 경우에 형량이 더 낮아진다. 그건 또 왜 그런 거야? 1세 미만의 어린 아기는 소유물로 더 따지는 거지.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민희아빠입니다. 소아청 생활 전문의 신유아빠입니다. 민희아빠가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와서 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안 좋은 방송으로 나와가지고 준비하는 과정도 되게 힘들었고 많은 분들이 그 방송 보고 전 국민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아요. 4개월 아기가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트라우마를 다 같이 좀 겪으시는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들을 따로 영상 찍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좀 답답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아동학대 처벌이 약할까?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이게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이거는 어떤 문제가 좀 있고 어떻게 좀 나가야 될지, 그 원인은 무엇일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놀란 게 생각보다 아동학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요. 2024년도에 아동학대 건수가 판정된 것만 24,492건입니다. 더 마음 아픈 거는 아동학대 때문에 사망한 케이스도 줄지 않고 오히려 느는 것 같다. 근데 그 중에서도 1세 미만 왜 이렇게 많아?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건수가 1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30에서 5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나이대별로 나눴을 때 가장 많은 나이대가 1세 미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통계 자료가 오히려 축소된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연구 자료인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행을 한 연구예요. 2016년도 아동학대 사망을 따져봤는데 정부 공식 통계에는 그 해에 36명이 아동학대로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국과수에서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사망하면 부검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부검을 했을 때 학대로 의심된다라는 게 최소 84명에서 최대 148명이다. 많으면 4배 정도 통계로 발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2016년도만 비교했을 땐 그렇고, 정부 공식 통계는 재판 결과를 가지고 했겠죠. 아이의 상태를 봤을 땐 분명히 아동학대가 굉장히 의심되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럴 때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확대 연구를 해보니까 2015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에 이제 아동이 사망해서 부검을 한 1000여 건을 비교해봤을 때 정부 공식 통계에서는 아동학대로 90명이 사망한 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국과수에서는 391명이 학대로 사망한 것 같다 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여기서도 딱 드러나는 게 정부 공식 통계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이죠. 증거가 있어야 학대로 잡히는 건데 통계는. 근데 부검을 했을 때는 이게 정황 증거밖에 안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부모가 때렸다 이게 안 되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니까 증거를 찾기 어렵겠죠. 아동학대로 어떻게 아기들이 많이 사망을 했냐, 학대 관련 이런 게 45.3%, 신생아 영아 살해가 27%. 이거는 그냥 아예 살해를 하는 거네. 미친 거지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사건이 이제 살인이냐 아니냐를 또 다투고 있지만 살인은 아니어도 심각한 잔인성과 극단적 방임은 확실히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8% 2%. 우리가 방송에 나온 끔찍한 사건을 하나 다들 목격을 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매년 벌어지고 있다는 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처벌세가 너무 낮다는 거는 예전부터 좀 계속 문제가 된 부분이었죠. 지적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남은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가 사망을 하더라도 남은 자녀를 좀 키워야 된다라고 해도 이게 양형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문제는 사망한 아이가 1세 미만인 영아인 경우에 형량이 더 낮아진다. 그건 또 왜 그런 거야? 1세 미만의 어린 아기는 소유물로 더 따지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죽음이라는 건 모두 가슴 아픈 일이고 모두가 슬퍼해야 될 일인데, 나이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간에 살아온 인생이 되게 사라지는 거고 그게 종결되는 거기 때문에 슬픈 것이지만, 어린아기가 사망하는 경우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사라지는 게 슬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특히 그런 더 어린아기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인생을 못 살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더 큰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1세 미만의 아이들이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이 약하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다른 언론 기사에도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통계도 있을 정도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경미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부모가 조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 측면, 예를 들어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이를 혼자 두고 일을 하고 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 건 맞지만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는데 판결이 그렇게 나지 않는 것도 하나 문제고, 초동 수사에 빈틈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아동학대 사건이, 제가 이제 아동학대에 의심돼서 신고를
했지만 초동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경찰이 그냥 가해 의심자랑 얘기 한번 해보고 아이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혐의지. 그래서 그날 무혐의로 끝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가정폭력 정황이 나오면서 나중에 처벌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초동수사 때 빈틈을 많이 보이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도 홈캠 영상을 경찰이 처음부터 압수해가지고 했으면 빨리 정황을 파악했을 텐데 다행히 검찰 측에서 이제 압수수색 해주셨기 때문에 밝혀진 거긴 하지만 만약에 경찰이 조사한 것대로 검찰에서도 그냥 믿고 넘어갔으면 증거가 없는 걸로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소유물로 인식을 많이 합니다. 가족주의가 되게 강해요. 약간 그런 게 있지.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하는 건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때리면서 훈육한다니 왜 나라가 우리한테 참견이냐. 그러니까. 이런 가족주의에서 어떤 인식이 또 생기냐면 아이를 부모와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하나야. 자연스럽게 가족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아이들을 소유하는 소유물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어떤 경우도 많냐면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형태가 가끔 뉴스에 나오지. 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먼저 살해한 다음에 부모가 자살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형태도 아이의 인생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꼭 이런 심각한 모습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되게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 많이 가져요. 왜 우리가 요즘 너무 과도한 교육열 이런 것들이 왜 있냐. 공부를 한 사람들만이 성공하는 시스템이라서 사회적으로 그런 구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에게 부모의 인생을 투영하는 형태가 되게 많습니다.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다 만들어줄게. 이것도 사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인격, 인생을 독립적으로 생각해주지 않고 소유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깔리는 거거든요. 사법체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수위를 조절할 때 온정적으로 좀 보는 게 많은 거예요.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가족 내에서 처리해라.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폭력이 많이 정당화된다 우리 사회는. 애들은 맞아봐야 정신 차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진국은 어떤 판단을 하냐면 어떤 형태의 폭력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맞고 커서 훈육의 방법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아이 키우다 보면 되게 애가 위험한 짓 했을 때 아이고 하면서 손이 나갈 때도 있어요. 등짝한대 때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어느 때 폭력을 많이 하냐면 내가 화가 나는데 내가 왜 참아야 돼? 분노 조절에 대해서 좀 배우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폭력으로 다뤄온 아이들은 당장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폭력으로 억눌린 사람은 폭력이 사라지게 되면 통제를 잃게 됩니다. 이걸 모르시고 아이를 공포 육아로 다루는 모습이 되게 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상적이기도 하고 힘들고 오래 걸리는 거긴 하지만 폭력이 없이도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육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범죄자들 교도소에 가다 놓고 안 때리잖아. 근데 하물며 우리 아이를 때릴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는 생각은 왜 나오는 걸까? 여기도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체벌하시고 나서 저는 그게 되게 소중했거든요. 항상 밤에 약을 발라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학대 정황이 있는 폭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아이를 때린 다음에 넌 맞을 짓을 했으니까 난 때릴 수 있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대죠. 그게 아니라 정말 훈육이었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달래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제 아이를 때려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초동 수사가 미흡하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흡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게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사건도 홈캠이 있어서 망정이지 그게 없었으면은 뭐 압수수색을 했더라도 증거를 못 찾을 수 있잖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거는 진술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진술을 할 수가 없으니 뭐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고의성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판단이 어려우면 심층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무혐의로 끝내는 게 좀 문제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신고자 신분을 노출하거나 신고자나 아니면 참고인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잘 안 하게 되지. 신고를 안 하게 되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그 친구분이 인터뷰를 하신 게 있는데 그분도 되게 본인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초동수사에서 내가 신고를 했는데 무혐의로 그냥 경찰에 종결해버렸어. 그러면 아이는 더 큰 학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신고자에 대한 보복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냐면 의심이 되면 분리를 해요. 일단 분리한 다음 조사를 해, 심층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이게 왜 안 되냐면 그렇게 분리된 아이들이 보호받을 쉼터가 부족합니다. 부모가 조사받거나 징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처벌을 받을 때 아이들이 지낼 쉼터, 보호 가정 이런 게 되게 부족하고 거기다가 부모가 아이 키우는 게 최고다, 최선이다라는 인식까지 아직도 있어요. 그것도 아직까지. 결국은 낳았으니까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또 양형 사유가 또 되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 어떤 쉼터나 이런 보호 과정이 잘 갖춰져 있다면 좀 불리하고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처벌하고 그 와중에도 학대받던 아이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이런 끔찍한 사건 같은 게 자꾸 노출이 되는 것도 사실 사회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극적인 컨텐츠 소비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이제 진행자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제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PD님하고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까지 내보내야 되냐 방송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유들. 우리나라에서는 왜 아동학대가 이런 끔찍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처벌이 왜 잘 되지 않느냐. 2020년도 이제 정인이 사건이 있고 나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나서야 조금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게 시간이 또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사람 다 까먹은 거예요. 아무도 정치권에서 노력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모도 자칫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변화하려면 충격을 우리가 겪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제도가 더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회에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개선이 돼야 될 방향을 몇 가지 좀 꼽아봤어요. 일단은 아동학대 처벌이 좀 강화돼야 됩니다. 사회에 이런 악질의 사람들을 다시 내보내는 거는 분리를 잘 해줘야 돼. 철저하게. 맞아요. 학대를 한 부모로부터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만큼 필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복지 예산 조금 그쪽에 좀 잘 써서 음. 보호아동의 처우가 좀 개선돼야 된다. 맞아. 그게 제가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으로 일할 때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이게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되는 사건이야. 근데 갈 수 있는 과정이 없대. 아니면 시설도 지금 꽉 찼대. 이러면 이제 딜레마야. 딜레마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잘 갖춰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건에서 이제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좀 너무 양형이 적다. 이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국의 신데렐라법이 우리나라도 좀 도입이 되는데 생각을 합니다. 신체적 학대 말고 정서적인 학대, 또 방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게 처벌을 하는 그런 법이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은 부분 넘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아이 공부시킨다고 공부방에다가 넣어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는. 그것도 정서적 학대예요. 마지막으로는 신고자 보호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동학대는 대부분 집안에서 일어나요. 아동학대를 발견하려면 집에 들어오는 근처 주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진료를 보러 오면 의심되면 신고를 하긴 하지만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정황들은 집에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주변인이다 보니까 신고를 또 못하는 거야. 보복당하기 쉽거든. 맞아. 내 연락처를 알고 내가 어디 사는지 알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언제든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고자를 해했을 때 더 큰 처벌을 해버리고 보호 시스템이 좀 잘 적용이 되고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시점에는 아직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영상 올라오는 기준으로 어제 판결이 났을 거예요. 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든 아마도 이제 가해자 측이나 아니면 뭐 검찰 측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특히 가해자들이 항소하겠죠. 그리고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